반갑습니다. 이디비의 송광락입니다.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AI와 벡터 그리고 알레르기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어, 뭐 AI, 벡터, 뭐 LLM, 뭐 RAG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개요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 부분들을 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대략적으로 AI가 뭔지, 그리고 벡터가 뭔지, 그리고 AI와 벡터 요즘은 기본적으로 LLM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통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딥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짜 벡터가 뭔지, 그리고 벡터 DB가 뭔지, 그리고 그 벡터 DB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RAG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EDB의 이파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는 기본적 오픈 소스의 PG 벡터로서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PG 벡터 말고 저희가 또 AI DB라는 또 별도의 제품이 있는데 이 AI 벡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는 오늘은 주로 설명드리고 PT 드리는 세션이 대부분이고, 다음 세션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해가지고 데모를 많이 보여지는 형태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AI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AI는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지각, 언어 이해 및 창의성 등을 과거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복잡한 작업들을 사람 대신에 어떤 장치, 프로그램,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을 이제 흔히 많이 AI,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히스토리를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문서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문서에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왔는지 돼가지고 어, 어, 출처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도 계속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는 사실 1900 뭐 IT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거의 시작돼도 보시면, 실제로 IT가 시작된 건 1970년도인데 1970년도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가 발전되어서 나왔고, 그리고 70년대, 80년도에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체계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론 체계 가지고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좀 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아마 1916년도에 알파고 사건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도 1922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4, 5년밖에 되지 않았는 좀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일단 뭐 그런 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AI라고 할 수 있고, 그 AI 안에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사실은 머신러닝이라 나올 때만 하더라도 불과 뭐 4, 5년 전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나와서는 뭐 LLM이라는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글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놓긴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어, 개요적으로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얘기하기 전에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W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필요한 대시보드라든지 회사 내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술적 통계라고 그러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섬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수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어, 어, 그 제가 왜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통계 정보에 의한 수치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계속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학과 통계적인 알고리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도 크게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LLM 관련된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고 아니면 그래서 보통 이 기본 예측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예측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기본적 주식값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만 갖고 얘기해서 그냥 뭐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놓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일종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데이터 러닝해서 학습해서 새로운 어떤 더 좋은 답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더 딥다이브하게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알고리즘인데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통계학에서 기본적으로 리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클러스터링 아니면 리인포스먼트 이런 방법론 수학적 알고리즘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수행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까지는 이 하나하나의 알고리즘들이 수학적 모델, 통계적인 모델이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알고리즘 베이스로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 프라우드 디텍션이라든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사용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포커싱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RAG라든지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활용할 때 사실은 그거 일일이 다 배워가지고 쓰시려고 활용하시는 건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트 SQL이나 아니면 그린플럼이나 아니면 웨어즈 PG 같은 DW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드립이라는 아파치 오픈소스 기본적 머신러닝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중에서 아파치 매드립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매드립 프로젝트 가시면 기본적으로 포스트 SQL이나 웨어즈 PG 그린플럼 DB에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돌릴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를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보통 뭐냐면 옛날에 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영화를 추천할 때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쓸 때 수학에 기본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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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말해가지고 행렬 분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약간 리니어 엘지브라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 이것들을 뭐냐면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협업 필터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기존 영화를 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다른 영화를 볼 때에 새로운 영화를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런 기본적으로 행렬 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매드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DB에다가 필요한 사용자 정보와 기본적 영화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매드립에 있는 매드립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행렬 분해를 모형을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 실행된 결과에 대 가지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값을 이렇게 한번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앨리스라는 사람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을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직 보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 가장 앨리스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뭐냐 영화를 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라라랜드라 그러면 라라랜드 것들을 이런 SQL 문장으로
굉장히 쉽게 기본적으로 매드립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그냥 쉽게 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그런 데이터셋만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매드립 이런 함수를 활용하면 쉽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R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데에서도 다양한 그런 매드립이라 그 외에도 통계적인 함수라든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도 기본적으로 DB 레벨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면 쉽게 말하면 PL SQL을 만들듯이 PLR이라든지 PL 자바나 PL 파이썬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SQL 레벨에서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면 데이터는 DB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고 수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웨어즈 피지라는 DB에서 사용해주는 기본적으로 PLR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DB의 펑션을 만들 때에 요 안에 있는 코드 R 코드이거든요. R 코드를 하나의 펑션을 만들면 이렇게 SQL을 돌릴 때 R 코드 안에 내 필요한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수행시키면 DB 안에서 빅데이터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DB 내부에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들을 뭐 R의 알고리즘을 돌릴 수도 있고 파이썬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분석한다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인디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DB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따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딥러닝의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뉴런이라 그러는데 인공 뉴런 기반의 그 뉴런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어떤 뉴런만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이런 뉴런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데이터를 이어져 가면서 새로운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이런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셋을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함수 하나의 함수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이라든지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올지는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유론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되게 많은 형태의 쉽게 말하면 계층을 쌓아가고 그 계층 안에 하나의 함수만 쓰는 것이고 다양한 함수들을 이어서서 계층적으로 함수를 넣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필요한 데이터에 들어가서 함수에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이 또 다른 함수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유론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아페지에서 했던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수학적 모델을 쓰게 되면 함수 하나를 쓰게 되면 이 함수에서는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웃풋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니까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LLM 모델들이 이런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 하나 개별 함수에 대해서는 수학적 모델이고 명확한 모델이지만 이런 수학적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켜서 어떻게 계층을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통계적인 모델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LLM 모델이라든지 이런 LLM 모델들이 아니면 다양한 인베딩 모델들이 더 정확해지고 더 쉽게 혹은 CPU 자원을 적게 사면서도 더 정확한 모델이 나오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냐면 정확한 답을 알아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대값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퍼지 이론과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양자 이론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망 기조에는 요 내부 함수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할 때에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수행시킬지에 대해 가지고 피처를 미리 정의를 해놔놓고 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수행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
필요하게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시켜야 되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저는 모르겠고 무조건 딥러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피처를 알고 피처 베이스로 뭔가를 알고리즘 돌린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적은 CPU나 리소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CPU 자원을 활용해야지만 내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 거꾸로 많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 돌리면 돌릴수록 딥러닝이 좀 더 정확한 알고리즘, 정확한 데이터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관에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피치를 안다 그러면 이 피치 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할 때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많고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이나 AI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도 함께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 같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고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벡터가 뭔지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벡터가 뭔지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벡터는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일종 어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해보시는 분들은 어레이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하나의 대괄호 안에 브래킷 안에 콤마로 숫자가 있는 이런 것들 배열이라고 하는데 어, 물리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의뢰나 기본적 벡터가 뭐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좌표 값을 놓고 보면 X축과 Y축이 있으면 X축과 Y축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찍게 되면 A축과 Y축에 있는 점에 있는 그 값을 놓고 보면 그거는 어떤 방향이 어떤 크기가 있는 값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2차원 벡터냐 3차원 벡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몇 차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디멘전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는 어레이인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이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이 벡터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RGB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GB 색깔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어, 파란색, 그리고 그린색, 그리고 블루, 요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우리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색깔을 조합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냐면 삼차원 공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벡터 값을 놓게 되면 이게 블루 라인, 레드 라인, 그린 라인 삼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을 찍으면 요 점에 쉽게 말하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RGB라는 색깔을. 그래서 이 RGB라는 색깔을 이용해서 벡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출처에 가보시면 요 벡터라는 것이 어떤 어, 만약 요 지점이 만약에 000이라는 지점이니까 요 좌표에서 요런 어떤 지점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모델 함수를 갖고 있는 x, y, z라는 축으로 해서 한 점이 찍히면 그것이 어느 한 색깔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향과 크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축체 가보시면 이런 기본적으로 RGB 색깔의 조합에 가지고 하나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이야기 제일 좋은 모델은 이제 RGB 모델이라고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GB 공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색깔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차원 공간에 이렇게 뿌려놓고 보면 이 색깔이 유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게 됩니다. 3차원 공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유사성 검색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벡터 시뮬레이터 그러는데 이걸 어떤 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특정 색깔과 RGB 모델이 비슷한 색깔은 요 근처에 있게 됩니다. 가까이. 근데 색깔이 다른 색깔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네이비 색깔과 미드나잇 블루는 가까이 있지만 네이비와 바이올렛은 멀리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근처에 있는 색깔들은 각 색깔이 유사한 색깔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색깔은 색깔이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사성이라는 것들을 어떤 벡터 공간에 이런 3차원 공간 안에 요 근처에 있는 것들은 유사한 어떤 색깔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벡터 공간 안에서 근접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값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벡터를 행하고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물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벡터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뭐 글자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벡터화할 수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해 가지고 3차원 공간에 혹은 10차원 공간에 혹은 20차원 공간에 벡터화를 하게 되면 그 벡터화된 공간 안에서는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유사한 색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이비와 미드나잇 블루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입니다. 근데 네이비와 바이올렛은 멀리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KNN 알고리즘을 그러는데 근처에 있는 것은 비슷한 색깔이고 멀리 있는 것은 다른 색깔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벡터 공간 안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유사하고 그 유사한 것은 서로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값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벡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벡터화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벡터화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어떤 것들을 다 벡터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벡터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 점이 있으면 요 점은 0에서부터 이런 정도의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벡터라고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벡터 DB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벡터는 어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원 벡터면 쉽게 말하면 x, y 좌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있는 것이고 3차원 벡터를 그럼 x, y, z 세 개의 의뢰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이 벡터인데 그런 벡터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벡터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미지는 이미지를 어떤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그걸 벡터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우리 인베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벡터화를 만들어 놓으면 앞에서 봤다시피 비슷한 색깔은 이 근처에 있게 됩니다. 유사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좌표 공간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그 뭐냐면 근처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유사한 색깔이다. 아니면 근처에 있으면 유사한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차원 공간이 아니고 N차원 공간에서 유사한 한 색깔, 유사한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유사성 시뮬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벡터화하고 그러니까 벡터화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DB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벡터 DB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N차원 형태로 벡터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그걸 인덱싱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벡터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성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덱싱하고 있다가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물을 벡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화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디오를 어떤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벡터화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벡터화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벡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벡터 모델에 대해 가지고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개별 그 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고 특징이 돼 가지고 우리는 인베딩을 하는데 그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화를 해놓고 그러면 이 벡터화를 해놓은 그 공간 내에서는 그런 유사한 것들끼리 뭐냐면 주로 유사한 좌표 수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시뮬레이터 그러는데 유사성을 이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벡터 인베딩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다형태 벡터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를 벡터화하고 요 벡터된 값을 가지고 벡터 유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벡터 값이 요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벡터 값이 그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벡터 시뮬리티라 그러는데 그런 벡터 값의 유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검색해내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벡터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인베딩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인베딩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본 워드투 벡터라든지 아니면 엘모라든지 이런 벡터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벡터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유사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들인데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과거에는 워드투 벡터가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제 더 다양한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벡터 공간에서 그 뭐냐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벡터 공간을 만든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자체도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야 되느냐 놓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출처에 가보시면 인베딩 모델들이 다양한 인베딩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베딩 모델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진짜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뭐 기본적으로 뭐 어,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그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에서 제공해주는 인베딩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 인베딩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여기 가서 활용해 보시고 다양한 인베딩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베딩 모델들을 내가 직접 인베딩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베딩 모델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인베딩 모델이 뭘까라고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데이터나 스케일이나 정확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다양한 인베딩 모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베딩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베딩 모델이 주로 어쨌든 인베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어떤 어, 사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오디오라든지 텍스트라든지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벡터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화 하는 때 이런 알고리즘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왜냐 인베딩 모델이 이게 되게 CPU를 많이 쓰는 인베딩 모델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적으로 적절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면틱 검색을 하게 되는데 세면틱 검색을 할 때에 벡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PDF 문서나 어떤 이미지 문서 같은 이미지 문서를 만약 문서라 그러면 PDF 문서라 그러면 PDF 문서를 문서에서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텍스트를 청킹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냈 다음에 이 청킹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인베딩 모델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선택한 인베딩 모델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인베딩 되어 있는 벡터 값을 나오게 됩니다. 이 벡터 값을 DB에다 집어넣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DB는 벡터 DB는 뭐냐면은 그렇게 벡터화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인덱싱 해놓고 있다가 내가 검색을 해오면 가장 유사한 벡터 값을 넘겨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DB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PDF 문서를 어떤 전체 로직에 의해 가지고 벡터화한 다음에 DB에 집어넣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갖고 내가 이런 단어를 찾아줘, 아니 이런 이미지를 찾아줘라고 해서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 마치 말 자체, 언어 자체를 가지고 다시 인베딩을 해서 다시 벡터를 만듭니다. 그 벡터를 가지고 벡터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와 유사한 벡터 값을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말로 바꿔주면 결국에는 그 유사한 값이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RGB 색깔들은 이 3차원 공간 내에서 유사한 색깔들은 요 근처에 있게 됩니다. 140ml 그러는데 요 시밀리티 근사한 값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걸 이제 벡터 시밀리티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숫자 RGB라는 세 가지 숫자 값을 넣어주면 그 색깔과 유사한 다른 색깔들을 뭐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를 세 개를 뿌려주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아웃풋을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색깔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게 색깔이 아니고 3차원 공간이 아니고 N차원 공간에서 내가 들어오는 어떤 텍스트가 됐건 아니면 이미지가 됐건 아니면 동영상이 됐건 뭐든지 간에 그것과 유사한 색깔 아니면 어떤 이미지 속에서
거기에서 새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 어떤 특정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한다.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검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검색 엔진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텍스트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텍스트 검색이 더 나아가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맨틱 검색이라고 그러는데 세맨틱 검색이 과거에는 다른 형태의 세맨틱 검색을 했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벡터 기반의 세맨틱 검색을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옴니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벡터 DB를 만들 때에 벡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든지 제이슨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또 통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는데 DB에서 결국은 벡터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벡터 데이터와 실제 원래 데이터를 간에 한 번에 조회해내고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옴니 데이터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포스트에스큐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VF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요 인덱싱 방법에 의해 가지고 벡터화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물 벡터 공간 안에 비슷한 어떤 이미지들을 검색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가까이 있으면 벡터 유사성이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비슷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벡터 검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텍스트 검색을 많이 하죠. 뭐 일렉스 서치라든지. 그래서 DB 검색도 할 수 있지만 텍스트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벡터 검색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하이브리드 검색할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LLM인데 LLM은 말씀드린 대로 라지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싶을 때 이제 LLM을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LLM도 대용량 LLM 있고 소용량 LLM 있고 오픈소스 LLM 있고 다양한 LLM이 있는데 뭐 소용량 LLM 같은 경우 오픈소스 LLM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LLM도 아까 말씀드린 또 벡터 알고리즘, 인베딩 알고리즘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걸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가 또 중요한데 LLM도 어떤 LLM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한 레벨에서 LLM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코스트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당히 고려해서 LLM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LM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이제 기본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챗GPT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책 보시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일단 가상 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AI는 2022년도에 출시된 건데 내가 만약에 텍스트 베이스라 그러면 텍스트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가지고 DV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머신러닝이나 LLM 머신 돌려가지고 라지 데이터 모델을 돌려가지고 내가 오늘 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LLM인데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LLM을 쓸 때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같은 데 물어보면 그거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기업 내부에서 LLM을 만드는 것은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LLM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기업 내부에 LLM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LLM은 기본적으로 어, 퍼블릭 LLM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에 LLM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챗GPT 같은 것을 기업 내부에 만드는 것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LL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RAG라 그러는 RAG는 뭐냐면 LLM 알고리즘과 그리고 벡터 DB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실험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이제 RAG라고 하는데 그 RA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별도의 LLM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검색해 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LLM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 PG벡터라는 것도 있는데, PG벡터 외에 AIDB라는 저희
그러니까 별도의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벡터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이론의 실습은 이제 다음 시간대에 피지 벡터를 활용한 부분과 AI DB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DB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일반적인 그 뭐냐면 하나의 그뭐 LLM 벡터 DB를 만들려 그러면 DB는 기본적으로 벡터 DB만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작업이라든지 임베딩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업들을 SQL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AIDB라는 어떤 확장 팩이 있어서 이거 기반으로 이제 LLM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DB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문서만 집어넣으면 DB 레벨에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벡터 DB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AIDB라는 것입니다. 요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DB 레벨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 없이 그냥 바로바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확장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DB가 갖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PC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AIDB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AIDB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AI 모델은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미나이오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런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 AI 모델 엔진에서 오토매틱하게 얘가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 이런 데이터 들어오는지 알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벡터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벡터화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물어보면 이것들이 벡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오픈 AI나 님 AI나 업스테이지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통합적으로 AI를 구축할 때 좀 쉽게 뭐냐면 그 일종의 RAG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AIDB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트 그리 SQL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고요. 별도로 EDB에서만 제공해 주는 AIDB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DB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DB 레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하나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 이미지를 막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거를 벡터화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도 해주고 AI 알고리즘도 만들어주고 벡터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쉽게 효율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데모를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데모에 가보시면 기업에 가보시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AI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AI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이 챗GPT에서 내가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AI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좀 시간상 요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나 데모 이런 부분들은 다음 한 달 뒤에 다음 세션 할 때 구체적으로 소스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좀 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요거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실습, 시험 기능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질문이나 혹시 추가적인 사항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예, 적절하게 저희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